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낮은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논란이나 여권 내분 사태 같은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보상하겠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으로 북한의 도발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은 가처분 사건의 신문이 어제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한동안 여당 내 혼란과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론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죠. 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자, 신진 기자, 아침엔 월드에선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의 점령지인 크림반도를 공격했다고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행을 일삼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트위터에서 공수표를 날려서 주가를 술렁이게 했는데요. 잠시 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도성 기자, 또 오랜만에 스포츠 소식도 준비돼 있죠? 네, 프로야구가 시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을 야구를 향한 순위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KT는 3경기 연속 끝내기 승리로 멀게만 보였던 3위 자리에 2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롯데도 연승을 달리면서 포스트 시즌 마지막 한 자리를 향한 불씨를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스포츠 소식으로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안심전환 대출, 바로 어제부터 사전 안내가 시작됐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8월 18일 목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어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떨어지는 지지율과 여론이 지적하는 인사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여권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는데요.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직접 언급은 피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게 중요하다며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본인 리스크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없었던 겁니다. 인사 문제가 왜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받는지도 물어봤지만 역시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국민과 민생이 우선이라며 일단은 시간을 두고 대통령실부터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여권 내 갈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대통령을 향해 직접 공세를 펼치는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표를 직접 지칭하지 않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 역시
당내 갈등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물은 건데 질문 취지에 다소 빗나간 답변이었다는 평가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기자회견은 54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그중 20분은 질의응답이 아닌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만 이어졌습니다. 전임 정부와 비교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부각하는 대목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만 20분을 할애했습니다. 국민부터 강조하며 시작했습니다.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 20번, 경제 18번, 산업 15번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100일의 국정 성과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드러내며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부터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탈원전 정책 폐기,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의 진상규명도 강조했습니다.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사안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전임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담대한 구상을 강조하며 전임 정부와 달라진 대북 기조를 부각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취임 100일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취임 초반으로는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전임 정부와의 차별점까지 앞세우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싸늘해진 여론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는 안 보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렇게 성과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했다는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정부가 출범하기 석 달 전부터 집값과 전셋값은 내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계속해서 오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이 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현 정부의 성과로 꼽으면서입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건 5월인데 집값과 전셋값은 그로부터 석 달 전인 2월부터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2월 이후 꺾여서 점점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전셋값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가 뛰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여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뒤 11월부터 집값 상승폭이 둔화됐고 미국까지 올린 올해 3월부터는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대규모 공급인데 현 정부 공급 대책은 지금까지 집값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규모 공급을 할 계획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한 채도 공급된 경우에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정책으로 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확대 등 정책은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지 내릴 수 있는 요인은 아니란 평가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한편 북한은 어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과감한 보상을 하겠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내놓은 지 이틀 만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비행거리와 궤적 등 상세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고 지난 6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2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미사일을 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과감한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미사일을 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항미사일은 높은 정밀도를 갖춰 우리에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훈련과 사전연습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놓고 어제 법원에서 신문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이르면 오늘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비대위 가처분 신문이 열린 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면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은 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1시간 동안 이어진 신문이 끝나고는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사실 책임이 있는 정당의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 굉장히 자책하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그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체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참여한 게 절차 위반이란 겁니다. 또 전화 자동응답, ARS 표결 방식과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 역시 위법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고 ARS 표결 역시 정당하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 역시 정치적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위법한 방식으로 이 전 대표를 몰아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선 이 경우 법원이 지적한 절차를 수정해 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절차가 미비하다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고 이 전 대표 측이 반발할 경우 또 다른 내용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전 대표는 정치 행보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비대위에 힘이 실려 전당대회가 열리고 새 당대표를 뽑는다면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특수 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오늘 심의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합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 증세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 강제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서 최근 잇따라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전쟁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아침엔 신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진 기자, 우선 먼저 크림반도가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크림반도는요, 우크라이나 이 남쪽에서 흑해 방향으로 뻗어 있는 반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4년에 이곳을 무력으로 병합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고 또 이번 전쟁에서 군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본거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 남부 도시들을 침공을 할 때 인력과 자원을 보급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크림반도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지원을 하는 비교적 안전한 후방으로 간주돼 왔는데요. 최근 이곳에 러시아 공군기지나 탄약 창고 같은 곳들에서 잇따라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물리적인 피해 이상으로 전쟁에서 중요한 게 심리적 그런 상징적인 타격인데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폭발이 그냥 사고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한 건지 좀 밝혀진 건 있나요? 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사주를 받은 비밀 공작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인정을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CNN이 우크라이나의 한 정부 당국자로부터 정부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일어난 크림반도의 폭발에 대해서 이번 공격은 크림반도를 겨냥하는 우크라이나의 조직적인 군사력의 증거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도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인용을 해서 탄약고 폭발 사건은 우크라이나 정예군의 작전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젤렌스키는 전쟁은 크림반도에서 시작이 됐고 크림반도의 해방으로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림반도는 푸틴 대통령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라서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이라고 결론을 짓고 강하게 반격을 할 경우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우선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한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쟁이 커질지 우려가 정말 됩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주가가 또 한 번 술렁였다고요. 네, 머스크가 현지 시간 16일 오후 트위터에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사들이겠다고 썼습니다.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최근 맨유는 부진에 허덕이고 있고요. 구단주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팬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주가가 17%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만에 이 머스크는 아니다, 농담이었다. 나는 어떤 스포츠팀도 인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수차례 트위터에 무책임한 게시물을 남겨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올해 4월에는 코카콜라를 인수하겠다는 뉘앙스의 트윗을 올렸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2018년에는 테슬라 상장을 폐지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금융증권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아서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력이 말 한마디로도 전 세계가 술렁일 정도로 큰 사람인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가뭄으로 독일의 강이 마르면서 헝거스톤이 드러났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 헝거스톤이 뭔가요? 네,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평한 돌에 날짜와 사람의 이름이 독일어로 적혀 있습니다. 헝거스톤이라고 불리는데 수세기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평소에는 물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요. 가뭄이 너무 심해서 강물이 마르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거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 비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체코에는 나를 보면 눈물을 흘려라 이런 글귀가 적힌 헝거스톤도 있는데 매우 유명합니다. 이 헝거스톤들은 유럽에서 흉작과 기근을 알리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선대가 후대에 경고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비석이 모습을 드러낸 건데 걱정도 되고 섬뜩하기도 합니다. 신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조정을 위한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언젠가는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7월 FOMC 정례 회의 의사록을 보면 참석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훨씬 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준은 40년 만에 최악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올해 4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고 지난 2차례 회의에서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기준금리를 최고 2.5%까지 올렸습니다. 다만 물가 오름세가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판단될 경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누적 효과를 평가해 일정 시점에선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일부 인플레이션 완화 징후가 나타나며 일각에선 9월 상승폭이 0.5%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예고에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거래일 대비 0.5%, 나스닥 지수는 1.25% 떨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3,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고 박 전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그룹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 고속에 계열사 자금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 전 회장은 재판장에 들어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주나 직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직원들한테 미안하죠. 네, 심려를 끼쳐서. 박 전 회장은 사익 추구가 아니라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의 재산처럼 사용해 계열사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며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횡령 혐의는 유죄,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금호터미널 주식을 싼 값에 매각한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던 임직원 3명도 법정 구속했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에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원 휴게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최고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까지 1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오늘부터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다음 달 2일까지 1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코로나에 확진됐거나 입원 중인 경우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기둥이 바다에서 소룡돌이 치고 하늘에선 회색 구름이 뿜어져 나옵니다. 주변으론 번개까지 치는데 미국 플로리다주 해상에서 포착된 풍경입니다.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용모름이라고 부르는 건데 대기 위 찬 공기가 물 위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기상현상입니다. 흔히 폭풍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 여름 들어 벌써 5번째 발생했습니다. 물기둥 내부의 회오리 때문에 자칫 해안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당국이 즉시 특별 해양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더비셔데일스의 작은 마을에서 특별한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선수는 보시다시피 암탉들입니다. 다들 2달 동안 주린으로부터 특별 훈련을 받고 출전했는데 엎치락 뒤치락,
제법 박진감 넘치게 경기를 펼칩니다. 약 25m의 코스를 완주해야 하는데 주인들의 응원전 속에서 생각보다 훌륭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암탉들이 막상 뛰라고 하면 참 잘하는데 서로 쪼아대는 것이 문제라 늘레리나 팀전은 열지 못하는 게 아쉬울 따름이라고 합니다. 중국 산둥성의 한 동물원입니다. 코끼리를 구경하던 아이들 중 하나가 우리 안으로 신발을 떨어뜨렸는데 코끼리가 이 신발을 집어들더니 긴 코를 쭉 뻗어 아이에게 돌려줍니다. 마치 영화나 감동적인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죠? 사실 코끼리는 지능과 사회성이 뛰어나 인간과 어느 정도 교감이 가능한 동물입니다. 올해 25살이 된 이 수컷 코끼리는 평소에도 관람객과 소통하는 걸 즐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코끼리가 관람객들에게 먹이를 받아먹으면서 학습된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8월 18일은 쌀의 날입니다. 쌀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농부의 손길을 88번 거쳐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하지만 이렇게 뜻깊은 날에도 쌀값 폭락 때문에 농민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도움과 응원이 필요한 지금 농가도 돕고 쌀 소비량도 늘리는 공익 캠페인 라이스 버킷 챌린지가 열렸는데요. 김도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도전기가 등장했습니다. 지게차가 분주하게 오가며 쌀 자루 포대를 옮깁니다. 잠시 뒤 천막 아래에 출장 방앗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벼에 겉껍질을 깐 현미를 도전기에 붓자 속껍질을 벗긴 흰 쌀이 쏟아져 내립니다. 쌀을 받으려는 줄은 어느새 100m 넘게 늘었습니다. 농협과 중앙그룹이 쌀의 날을 맞아 라이스 버킷 챌린지 공익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중앙그룹이 경기 2,000쌀 2톤을 구입해 1톤을 서울 꿈나무마을 보육원에 기부하고 남은 쌀은 임직원과 함께 나눴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에 빠진 농가를 돕고 쌀 소비를 늘리는 라이스 버킷 챌린지 캠페인입니다. 45년 만에 최대 위기라는데요. 대풍을 맞고도 쌀 소비량이 적어져서 울상을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챌린지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농협에 보관 중인 쌀 재고량은 약 40만 톤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다음 주부터 햅쌀 수확을 시작하지만 보관할 저온 창고도 충분하지 않아 지금으로선 재고 소진이 우선입니다. 폭락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애로가 큽니다. 쌀 소비 촉진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쌀값이 20% 넘게 폭락한 건 지난해보다 쌀 생산량이 10% 늘어난 반면 쌀 소비는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한 사람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9kg으로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155g짜리 즉석밥 한 개씩만 먹는 셈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요즘 가파르게 뛰는 대출 금리에 밤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다음 달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안심전환 대출을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사전 안내도 시작됐는데요. 나도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안심전환 대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내가 지금 변동금리로 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 아니면 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주담대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에 연 3%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네. 대출금리는 연 3.8에서 4%,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면 가장 낮게는 3.7%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한도는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대출 금액은 넘지 않아야 하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안 내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이번에 서민과 실수요자가 대상인데요. 부부 합쳐서 소득은 7천만 원 이하, 집은 한 채, 시세로 4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 시세는 KB국민은행에서 집계하는 KB 시세를 우선 적용하고 이게 없는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적용합니다.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받은 주담대 다 가능하고 지난 16일까지 이루어진 대출이어야 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이나 또 디딤돌 대출 이런 정책 모기지는 이번에 대상이 안 되고요. 네. 만기 5년 이내의 상품이 아니라면 고정금리로 받은 대출도 안 됩니다.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들어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고 또 내가 대상이 되는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아직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 위해서 어제부터 사전 안내도 시작이 됐죠. 네, 일단 포털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검색을 하면요. 주택금융공사의 관련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우선 여기서 종합적인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대출받은 은행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이다. 이 경우에 해당 은행의 관련 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네. 이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아까 설명해드린 조건들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내가 대상이 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각 은행별 콜센터나 주택금융공사 번호인 1688-8114 이곳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아까 보여드린 6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네. 다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받았다. 이때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조건이 다 해당이 돼서 신청을 다 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다 갈아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총 공급 한도로 정해진 금액이 2조 5천억 원, 죄송합니다. 25조 원인데요. 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집가격 낮은 분들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도 주택 가격별로 2차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집 시세 3억 원 이하인 분들 대상으로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서 오부제로 신청을 받는데요. 네. 자세한 날짜 아까 말씀드린 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데요. 시세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집 가진 분들이 대상입니다. 만약에 1차 때 접수된 금액이 25조 원이 넘는다. 네. 이때는 바로 마감이 될 수 있고요. 1, 2차 신청 다 받았는데 25조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집 금액 기준을 더 넓혀서 추가 접수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산 25조 원을 언제쯤 넘기게 되느냐도 또 내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요즘 집값을 생각해 보면 이 시세 4억 원이라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4억 원을 넘으면 안심전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네, 정부가 내년에는 9억 원 이하 집 가진 분들 대상으로도 안심전환 대출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내년에 언제쯤 가능한 거냐 금융위원회에 물어봤더니 이번에 그 시장 상황이나 이번에 실행하는 안심전환 대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지 좀 두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인기가 높고 수요가 많으면 국회 등에서도 내년에 빨리 확대 시행을 해야겠다 이런 공감대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리 조건이랑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안심전환 대출의 조건을 잘 비교해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맥주와 소주를 살 때도 과자나 음료수처럼 열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만간 6개 주류협회, 소비자단체 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주류 열량 표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류업계는 내년에 병에 든 소주와 맥주부터 열량을 표시할 예정이고 캔 용기는 기존 포장재를 다 쓴 다음부터 적용합니다. 신세계그룹이 광주에 호남권 최초의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지는 광주광역시 외곽의 어등산 관광단지로 이곳에 쇼핑과 레저, 휴양시설을 갖춘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광주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광주 신세계 백화점도 인근 부지까지 개발해 국내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1도, 대구 3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쌀의 날, 밥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